오랜 무신난 무도한 권세로 나라가 피폐하고 오랜 몽고 침노로 황폐하여 백성들 흘러다니고 무덤들 떠도는 세월이라 옛것 한 가지 남을 길 없는데 이때 여기저기 눈여겨보며 찾아다니며 옛 시절에 자치 모아 이윽고 9건 유사를 지어냈으니 천년 뒤 그대가 모아 남긴 노래 태어나 간범 그리움에 모든 것 읊어 실음하여라. 아름다우신 모습 주름 지니시려 하여라. 눈돌이킬 사이 만나고 지어라. 임이시여 임 그리운 마음 가는 길 어느 다북숲 마을에 찰밤 있사오리. 인물사전이라 일컫는 고은의 연작시집 만인보에는 일현선사의 자치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일현,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삼궁유사를 떠올린다. 불교 방송에서도 오래전부터 일현 스님과 삼궁유사 이야기를 전해왔기에 타고난 스토리텔러 일현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전해진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다 알려지지 않은 일현 스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 미완의 이야기, 우리들 중 누군가는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 BBS 대구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숨길 수 없는 대장경의 비밀. 팔만대장경 조성의 주역 일현선사.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현 스님은 당신의 생애 내내 전국 11개 사찰 4개 암자를 거치며 불제자의 삶을 살았으며 그 사이 경남의 보물섬 남해와도 인연을 맺었다. 일현 스님의 남해 시절 12년, 이 3천여일의 시간은 바로 일현 스님 마니아들에게는 속이 타는 시간이다. 이 역사적 시간을 열면 그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 대장경 판각의 비밀이라는 더 큰 숙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정림사와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남해 분사도감은 과연 어디인가? 팔만대장경 판각에 있어 일현 스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이 기회를 빌어 불교방송에서는 풀리지 않는 이 과제에 다시 한번 도전해본다. 일현 스님의 비문을 통해 남해 12년을 살펴보면 일현 스님은 선사의 승계에 오른 지 3년 후인 1249년 20년 넘어 수도하던 비슬산 무주암을 떠나 정안이라는 사람이 사제를 내어 만든 남해의 정림사에 주석한다. 소녀의 여가의 대장경을 두루 열람하고 1256년 윤산 길상암에서 중편 조동 오이를 펴내고 1261년 왕명에 의해 강화도 선월사로 주석처를 옮긴다. 라고 새겨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문에 나오는 두 이름, 정안과 정림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현 스님의 남해 시절 12년을 풀어갈 열쇠말이다. 먼저 일현 스님을 남해로 모셔온 정안. 그는 무신 정권의 핵심이었던 최충원의 아들 최우의 처남. 과거 급제는 물론 음양, 산술, 의학,
음률 등에도 정통한 고급 인재였다. 벼슬길에도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현재의 진주인 시급지, 진양 수령으로 부임했으나 노모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고 하동으로 내려갔다. 정안의 이런 성품이 일현 스님과 통했다고 한다면 무리였을까? 훗날 일현 스님도 고려 25대 충렬왕이 하사한 관직을 마다하고 노모를 모시기 위해 하산소인 인각사로 내려오시지 않는가. 대장경 불사를 추진하던 정안이 일현 스님을 모셔간 곳이 바로 정림사이다. 정안이 사제를 희사해 만들었다는 그 절, 지금은 사라져 일현 스님 마니아들의 애를 태우는 바로 그 절이다. 일현 스님 비문에 버젓이 이름이 남아있는 정림사.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 문제를 풀어갈 첫 번째 열쇠는 정안이 살았을 법한 곳 하동정시의 집송촌을 찾는 것이었다. 정지장군 석탑이라고 우리 민사무소 조금 내려가면은 중앙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지장군 석탑이 있어요. 정지장군? 정지장군 석탑. 설이 두 가지라. 하나는 이전에 학자 해산 선생이 그 양반은 절이 여기 있는 때문에 절을 날라는 탑이라 이리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산 선생은 절을 날라는 문 앞에 절을 날라는 탑이다. 그런 데가 있어. 멈춰보면 그래 써놨다가 또 뭐 증거도 없고 이런 게 문은도 없고 이래 똑띠 몰라가지고 뭐 지하비를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마음대로 했다. 소현 쪽에 정시들이 많이 삽니까? 네, 많이 살죠. 여기에 지금 대사에 전부 얼추 정시더래요. 전체 가구 호수 중에 반 이상이 정시라는 거죠. 여기가 대삼 연임 대사리지. 대사리, 고현면 대사리. 우리는 30년 전 불교 방송에서 대사리를 찾았던 특집 프로그램의 기록을 확인했다. 대사리, 큰절 마을이라는 지명에서 당시 절이 있었음을 유추해내고 그 규모 또한 과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이 찾았던 고현면 대사리는 선원마을, 남치마을, 관당마을, 성산마을 등과 인접한 넓은 지역이었다. 또한 그곳 넓은 평야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의 처남이 누렸을 법한 재력을 엿보았을 것이다. 그때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대사들의 또 다른 이름 관당들도 알게 된다. 하지만 볼관자에 못당자를 쓴 관당이다. 아니다. 볼관자에 집당자를 써서 사찰일 것이다. 아니다. 벼슬관자에 집당자를 쓴 관청일 것이다. 관당이 아니라 인쇄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간당이다. 혹은 볼관자에 집당을 써 경전을 보던 곳이다 등등. 관당을 다양한 관점에서 치열하게 유추한 내용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관당에 대한 분명한 유래는 알 수 없고 주민들과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 당시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은 확실히 단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관당들이 분사도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음포 앞바다에서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야 하기에 공식 명칭으로 쓴 못당자의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때 불교방송 특집 프로그램의 기록에는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는 조사단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3개 행정지역이라 한다면은 3개 행정지역의 중심지는 여기고 또 한 중심지는 저기 남포고 또 하나는 평산이고 이게 원래 남해의 3개 행정구역입니다. 네. 그러면 다 연결되죠 이게. 이쪽이 진주사 저쪽으로 바로 연결되고. 바로 요 마을 앞에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해야 되겠냐? 물이 앞에까지 들어왔다고. 그 지금 요 건물 있죠. 아주 가운데 건물 저 커브 또는 저기서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요리하니까 이 성을 전부 뜯어다가 그렇게 쌓아버렸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된 정의호의 기문을 보면 고현 외딴섬 복판에 성을 쌓았는데 돌을 포개어 견고하게 하고 해자를 파서 못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지금의 성산마을로 추정되는데 산성이 축조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대사들판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주변이 매립되지 않았다면 분명 외딴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남해 분사도감에 대해서 30여 년 전 불교 방송에서는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 또 학계에도 보고하여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괄목할 만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자 남해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인 김봉현 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해인사에 있는 갱판에 정미세 고려국 군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포기가 되어 있고 고려 대장경 판각지가 남해라는 것을 대장경 갱판에 지문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이 남해로 퇴거하여 개인 재산을 희사해 국가와 중분하기로 약속하고 대장경을 간행했다는 고려사의 기록, 또 대장경 조성의 막바지인 1249년에 정한이 남해의 주택을 희사해 사찰로 바꿔 정림사라 이름 짓고 이런 스님을 초빙해 주관토록 하였다는 인각사, 보각국사 비문의 내용 등 확실한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 판각 당시에 남해의 중심 치소였던 가름포 일대에서 대사, 탑동, 간당, 선읍마을의 학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장경 판각 시기와 일치하는 유물과 유적들이 판각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남해 분사도감 연구에 매진했던 그는 남해가 8만 대장경 판각 장소임을 확신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대장경판 종경록 27권에 또렷이 새겨진 글씨,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 지문 같은 그 글씨만으로는 시원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분명히 연기는 나는데 굴뚝이 안 보이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김봉현 소장은 나름 어떻게든 남해 대장경 판각지 증명을 위해 동분서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장경 판각하고 관련한 그 학술 행사도 계속 개최해 왔고요. 그다음에 자료집도 발간하고 대장경 판각 시연이나 인경 체험, 판각 전시와 강연 등 8만 대장경 탄생지가 남해라는 것을 널리 알려나가면서 판각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 고려시대 국가차원이나 귀족층에서만 사용되던 고액 화폐인 은병을 시주했다는 명문규화편과 고려청자 원숭이 모양 연적편이 출토된 백년암지와 선원사지가 고려대장경 추정 판각지로 인정받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뜻깊은 결과를 낳았다. 인각사 보각국사 비문은 앞면에는 스님의 생애가, 뒷면인 음기에는 비문 조성 뒷이야기로 총 3,500여 자가 새겨져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남대학교 김윤곤 교수가 생전에 주장했던 이야기를 들어본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장경 판각에 참여한 인원수는 제가 조사한 건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그 연인원이고 그중에 실제 사람 수로 보면 한 5천여 명이 됩니다. 그 5천여 명은 그 당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개 다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계각층의 성분이랄까 참여한 동기랄까 이런 등등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선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중에서 문인 지식층들의 참여 동기라든 이것은 대충 제가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다음에는 그 당시에 또는 그 좀 그런 그 양심적인 승려층이랄까 다시 말하면은 그런 그 대중들의 그 고통과 같이 하는 대중들의 고통을 그런 자기 고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양심적인 승려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안에 뭐 비구 암흑에 무슨 그 삼위 암흑에 이런 등등의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 아마 거의 틀림없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 김윤곤 교수가 조사한 각수는 5천여 명, 김봉현 소장은 그중 일현 스님 비문에 밝혀진 문도와 대장경 경판에 새겨진 각수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13명의 스님이 대장경 각수 명단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일현 문도의 대장경 판각 참여를 밝혀냈다는 건 일현 스님의 대장경 조성 참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 제자들은 현장에서 애쓰고 스승은 증의의 소임으로 참여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과연 일현 스님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30여 년 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불교방송이 하겠다는 의지로 일현 스님과 팔만대장경의 비밀 찾기에 매달렸던 전 불교방송 김정학 PD를 만났다. 대장경판에는 매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목의 흔적이 있는데 정의가 있어야 매목이 있는 거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그 경전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경상의 아주 중요한 과정을 말합니다. 대장경판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은 오자 탈자가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높은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판각의 최종 교정의 소임을 맡은 자 정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전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소위 경전을 보는 눈, 경안이 열린 사람을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현 스님은 1227년 선불장에서 합격을 해서 지금 비설산 포산에 23년 동안 머무르다가 1249년 정안의 청을 받아들여서 남해 정림사 주지로 가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그 통설 그 16년 동안 팔만대장이 조성됐다. 그리고 낙성식이 열리기 3년 전이고 대장경 판각이 모두 완성됐다는 1249년을 일컫는 그 해입니다. 이곳에서 그 일현 스님은 그 당신의 해박한 학식으로 대장경의 정의 소임을 맡았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대장경 조성 당시에 각수를 제외하고 거명되는 스님은 정림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일현 스님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통 팔만대장경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 스님은 개태사 성통 수기 대사 수기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감이라는 직책을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과 정의는 반드시 똑같은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기 스님은 생mol연대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언제 판각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집필됐는지를 보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수기 스님인데 대장경의 정의는 일현 스님이다라는 게 지금 통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현 스님의 팔만대장경 조성의 역할론에 대한 나름의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현 스님과 대장경과의 인연은 그 아주 길고도 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열의 여가에 두루 열람했다는 대장경 그리고 포산에서 전해 들은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 그리고 판각을 마치고 그분이 애써 정의한 제조대장경 그리고 운해사에서 열린 대장 낙성회의 주맹을 맡은 이야기 이것도 일현 스님과 대장경이 깊이 인연 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군위 인각사 일현 비문을 보면 1268년 여름 왕명으로 운해사에서 백인의 고성이 모여서 대장 낙성회를 개최하고 일현 스님이 그 주맹자로 추대되어서 100일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 대장경과 관련이 없는 스님이라면은 1268년 운해사 대장 낙성회 주맹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직까지 시원한 해답을 사실 주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운해사의 위치를 아직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에 영천 은해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은해사 예터 그러니까 옛구자 땅지자를 써서 구지 시굴 조사에서 백흥암하고 운부암 사이에 해안평 일대를 은해사 구지로 확정 짓는 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가 드러나면서 아직은 구지로 짐작만 할 뿐이지 지역 학계에 관련 학자들은 20여 년 전부터 여기가 바로 운해사트다 이렇게 비정해온 곳입니다. 앞으로도 그 다양한 발굴이 이어지겠지만 운해사임을 추정하는 여러 개연성이 실정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대장경 판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또 다른 단서는 없을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련 스님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은 인각사, 보각국사 비문과 증편 조동오의 두 가지뿐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이련 스님의 남해 시절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의 남해 판각 지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는데도 왜 아직 괄목할 만한 이슈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한 김봉현 소장의 얘기를 듣는다.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해는 그 대장경이 탄생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장경을 만든 곳에 대한 관심이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장경 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고 또 전문적인 분야라서 지역의 민간 차원에서는 이것을 조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관련 대학도 없고 또 연구자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기엔 분명 힘이 붙이는 일이다. 어느 정도 연령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하지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말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남해군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다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남해군청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를 만났다. 우리 남해군은 1994년부터 고려 대장경 판각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와 학술회의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장경 판각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고려 대장경 판각 유적에 대한 전시, 공연,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전선언사지와 백년암지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면 관음포 일대에 대한 고지형 분석 및 드론 자력 탐사 등 현대적인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대장경 판각지와 관련된 흔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고려 대장경 판각지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장충남 남해군수는 대장경 판각성지 남해에 남다른 애정과 진심이 넘쳐났다. 함께 노력한다면 적어도 30여 년 전보다는 더 명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각성지 남해로서의 제 모습은 물론 고려 후기 불교 역사의 바른 맥락을 제시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30여 년 전)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남해섬의 가치를 인정했던 한 일본 학자가 있었다. 2006년 작고한 일본 불교학자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 대장경 연구의 석학이자 일본 하나조노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중국 선종사 연구의 한 획을 그어 선학의 거목이라 불린 사람이다. 한국의 스님들과 자주 교유하며
남다른 친분을 쌓았고 다시 태어나면 해인사로 출가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팔만대장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평생을 연구에 매진했던 조당집은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불교 서적으로 952년 중국 천주에서 편찬되었지만 유일하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 1993년 10월 해인사에서 열린 도노돈수에 관한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던 야나기다 교수는 조당집이 남해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음을 알고 남해를 직접 찾아왔다. 그 당시 남해 분사와 정림사 찾기에 전력했던 불교방송 김정학 PD는 일본 노 교수의 남해 방문에 동행했고 당시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았던 특종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1993년 10월에 해인사에서 도노돈수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때 그 일본 하나조노대학의 야나기다 세이장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이 하나조노대학의 야나기다 교수는 그 조당집 연구가로 30년 동안 조당집 판본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당집 판본이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것이 세계 유일본입니다. 그 평소 그는 한국에 가면 꼭 조당집을 보고 싶고 조당집이 남해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다고 하니 남해 분사도감이 어딘지 꼭 들러보고 싶다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들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10월 9일 밤 늦게 해인사로 내려가서 객방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이 야나기다 교수님하고 국제선학연구소 10명의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남해로 출발했습니다. 조당집의 고향을 이제 찾아가자 했던 거죠. 그 마음이 설레면서도 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리가 상정한 그 개연성이 엉터리라고 하면 국제적 망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해로 가고 있는 까닭 그리고 일현 스님과 대장경의 연관성을 설명했고 한양대학의 고은기 교수는 일현 스님의 12년 남해 시절을 소상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듣던 이제 야나기다 세이장 교수가 대사리 뒷산에서 고려 문양이 든 그 와편들을 만져보고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 견해를 수정한다. 바다의 실크로드는 남해에 와서 끝난다. 아랍, 스리랑카, 남인도, 싱가포르, 중국 기주를 거쳐서 이곳 남해까지 닿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나기다 교수는 그 이전까지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기주가 종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크게 탁 우리가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놀랍다. 바다의 실크로드 종착점이 우리나라 남해라니. 그토록 저명한 학자가 평생을 전념해온 학문의 학설을 단 한 번의 남해 방문으로 뒤집다니. 그것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대사리 뒷산에서 고려시대 문양이 든 와편을 만져보던 야나기다 교수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 숨겨둔 이야기를 전하는 당시 제작팀의 흥분된 마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한다. 잊고 있었던 역사는 왜곡된다고 했다. 그래서 30여 년 전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은 부지런히 증언을 끌어모았었다. 남해 고현면 대사리 마을회관에 모이신 80이 넘은 어르신들의 흐린 기억. 강산이 3번은 변했을 만큼 시간이 더 흘렀으니 이제 전설에 가까운 증언이라 해야 할까? 그래도 공동체의 기억은 나름 힘이 되지 않는가? 그중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은 단서가 되어 가설이 되었고 그 가설은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을 현장으로 이끌었고 학술대회와 시굴조사에 이르렀다. 그때의 제작팀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잊혀지지 않게 단 하나의 끈이라도 잡아서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판각에 쓰인 나무에 관한 것이다.
우리 바로 마을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그 집에 그렇게 물 들어온 데하고 우리 집하고는 별로 그렇게 거리가 안 멉니다. 뭔데 그 우물을 파니까 그 뜰 속에서 이렇게 그 나무가 큰 통나무가 한 발 되는 나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우리 아버지 말을 들으면 내가 그럴 때는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수양고들 나무 요 가로수로 해놓은 수양고들 나무 같은 게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나무가 올 봄에 그 성산에 그 주유소를 지으면서 그 파니까 그 나무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결정적인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대장경 나무 아니십니까? 대장경을 판목에 나무하고 여기 파보니 그 나무 같은 나무가 나온다.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주유소에서 무슨 나무를 건져냈다, 우물에서 나무를 건져냈다 이런 부분이 그 나무를 이제 팔아먹고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나무를 어디에선가 파보고 또 다시 또 발굴하는 네, 파서 그 아이디가 나무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예를 들어 해인사의 나무의 재질과 같은데 그리고 그걸 키더라도 그 판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큰 나무다. 큰 나무 더 좋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나무 정도 놓으면 남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미 말이야. 그렇다면은 예. 그것도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결정되라 할 수 있어요. 팔만대장경 판각짐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 당시 조사단을 흥분시켰던 그 증언에 대해 뒷이야기가 궁금해졌다. (1993년)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이 남해 분사도감 기초조사 보고서를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공학자들 그리고 관련 학계에 널리 배포를 했는데 이 기초조사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고 나니까 중앙승가대학의 최태성 교수가 흥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무 박사님 계세요. 경대 농대 박상진 교수님이 그분인데 그분의 연구 결과가 적혀 있는 그 짤막한 메모 쪽지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팔만대장경 목판 재질에 관한 의견. 팔만여장의 판본 중에서 무작위로 약 200매를 관찰한 결과 자작나무는 확인되지 않았고 벚나무가 70%, 배나무가 10%, 후박나무가 기타 수목과 함께 확인되었다. 이렇게 메모를 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후박나무는 남해군에만 자생하는 수목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전해주면서 최 교수는 이걸 보고서에 첨부시켜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시비 못 걸 자료 아닌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이 되고 신문에 나고 보고서가 배포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뭐 발굴을 하자.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 조성되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난상 토론을 벌여보자. 그리고 불교방송에서 계속해라. 왜곡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학계에서도 못한 일 불교방송이 해줘서 고맙다. 이런 좋고 용기를 주는 반응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일연의 생애를 쫓아 찾아가 만난 남해의 숨은 역사. 모두가 무모하다던 역사 찾기는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갔고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연구진들의 다양한 논문 발표와 남해 분사도감 지표조사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차례 학술 심포지엄도 연이어 개최되었다. 남해 군민은 물론 외부인들도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고려 대장경 판각지의 면모를 체험하기 위해 탑사팀을 꾸리기까지 했다. 우리 군은 2021년 대장경 판각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문화유산과 지역민의 상생공간으로 고려 대장경 판각지 관련 문화유산 활동 및 홍보의 거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 판각지 유적에 대한 전시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각기술의 전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고려 대장경 판각지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려 대장경 판각 배경과 장소, 관련 인물 등 다양한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 대장경 판각 성지 보존회에서
판각체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각시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고려 대장경 판각지에 대해 홍보하여 판각지 남해의 위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장충남 군수의 말을 빌리자면 남해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도 있지만 남해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 또한 높다고 한다. 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후학 양성에도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군수로서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 고려 대장경 판각 기술과 관련해 또 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는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 대장경 판각지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8만 대장경을 판각을 하기 위해서는 목공과 종이 만드는 제지기술, 또 금속공예, 인쇄술 이런 것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로 집약된 기술인데 그런 기술들이 전승되어서 우리 남해안 지방에 기술자들이 많이 퍼져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건조의 기술력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장경 판각 기술이 조선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빛을 발했다는 견해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쩌면 그 시절 남해는 오늘날 말하는 기술 집약적 첨단 도시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남해 분사도감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대장경 판각 기술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졌듯 8만 대장경 판각과 미래를 연결짓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로 대두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경 판각지의 핵심은 저는 이제 판각 기능을 회복하고 또 전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기록을 연구하고 유적 유물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미 밝혀진 것을 토대로 전통 기능을 되살리고 그 기능을 이어가는 때만이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해군은 경판을 새기는 판각 기능을 갖추고 또 목판 인쇄 문화를 되살려 전시, 교육, 체험회장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판각 성지 남해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저마다의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올린 결과일 것이다. 대장경 판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남해군이 판각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김봉현 소장.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숱한 고민과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한다. 일단은 그 대장경이라든지 판각지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어렵게 우리한테는 다가옵니다. 대장경 판각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풀어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대장경 판각 현장에 있던 가는포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는 완전히 불교적인 이름입니다. 그 남쪽 바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이름을 지을 당시에 그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국가 관점에서는 지금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하안경의 입법계품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남쪽은 따뜻하고 밝은 곳이요. 따뜻한 자비가 있고 밝은 지혜가 넘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 3명의 스승을 찾아가는데 28번째로 남해 보타라카산에서 자비하신 간센보살을 만납니다. 남해 가는포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9번째 스승인 지혜하신 정치보살은 간센보살님을 만나고 있을 때 동쪽 하늘 윤희산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의 고려시대 별칭이 윤산입니다. 이런 스님이 쓴 중편 조동 오이의 서문에 윤산의 길상하면서 책을 썼다고 나옵니다. 그 윤산이 윤희산에서 따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장경의 판각지의 이야기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만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각 지자체들마다 개성 있는 콘텐츠 선점, 홍보, 개발 등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남해는 대장경 판각지라는 귀하고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 소스를 가지고 있다. 김봉현 소장의 말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고 접근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대로 알리면 남해군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장충남 남해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고려 대장경의 제작은 고려 대몽항쟁기 당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위대한 혼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고려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것은 우리 남해군이 치열했던 역사의 고비마다 호국의 성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고려 대장경 판각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삼별초 대장군, 유전혁 장군의 거점이라고 알려진 대장군지 등 대몽항쟁기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 판각지 관련 학술 연구와 대몽항쟁기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를 통해 고려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 문화 지원을 확보하게 되어 대몽항쟁기 호국 성지 남해를 복원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각성지 남해를 넘어선 호국성지 남해. 남해군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다. 몽고에 맞선 불심의 항쟁과 노량 앞바다에서 펼쳐진 이순신 장군의 죽음의 항쟁이 이루어진 역사의 땅 남해. 그 출발이 대장경 판각지임을 밝히는 일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련 스님의 행적을 제대로 찾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숨은 진실을 밝히는 작은 징검돌이 되고자 시작된 일. 오래전 시작된 이 역사적인 일이 그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의 뜨거운 관심도 한몫을 했다.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남해 망운사 성각스님의 견해를 듣는다. 고려 대장경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우리가 치부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데서는 아무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또 남해군이 함께 또 다같이 힘을 쏟아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의 마무리 인터뷰도 큰 울림으로 남았다.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 불교 종단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왜 남해가 팔만대장경 판각지인데 왜 선언적인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채근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발굴 작업을 통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학술 활동을 통해서 정말 전 국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도록 또 범종단 차원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남해군은 개발에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서운함이 가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덜 훼손되어 오히려 온전히 보존된 상태일지도 모를 정림사와 분사도감의 흔적. 꽁꽁 숨어있는 남해의 보물이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기 바라는 많은 염원이 있다. 그리고 오래전 드러나지 않게 그 누구보다 이 일에 마음을 담아 남해 판각성지 조성을 소망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남해 역사연구회장을 지낸 향토사학자 고 정의연 선생. 그는 남해군의 지역사 연구와 지역의 민속문화 복원과 전승에 일생을 바친 남해군 향토문화 전문가였다. 남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정의연 선생이라고 향토사학자로서 남해 역사연구원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벌써 작고하신 지 6년이 지났네요. 저희가 1992년 처음 남해를 찾아갔을 때부터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뭐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역사관 관장도 지내시고 국사편찬사료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런 것도 이제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노력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취재 갔다가 헤어질 때 우리끼리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서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도 굉장히 앞장섰는데 경상남도 문화상도 받으셨죠. 국립문화유산원에서 유산지기로 또 선정되기도 하고 말씀드리자면 역사에 관한 탈방미인이셨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상공주사 답사단을 인솔해서 남해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깡마른 그 몸으로 밭은 기침을 하시면서도 답사단에게 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남해 특산물 선물이라면서 남해 멸치 젓갈 한 통씩을 그 답사단들한테 일일이 나눠주시던 모습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정의연 선생님이 그 기울인 노력 같은 게 그 남해가 팔만대장경 판각 성지로서 찾겨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생께서 세상을 떠난 지가 꼭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당부의 한마디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정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당부했던 말씀을 대신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경 판각지라는 세계적인 문화자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학술 행사를 통해 고려시대의 대사상가인 해신가 일현 스님 등의 이제 남해에서 행정을 찾아가지고 대장경 조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도 정의연 회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진각국사 해심이 대장경 판각 직전에 남해로 와서 대장경 판각의 핵심 인물인 정한하고 함께 하방사 강을함을 창건하고 대장경 판각의 마중무 역할을 하셨고 또 보각국사 일현 스님은 대장경 조성 사업이 진행될 중일 때 정한의 초청으로 남해로 왔습니다. 이러한 스님들이 계셨듯이 우리 시대에 그런 정의연 회장님 같은 분이 판각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떠나고 나서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잊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봉현 소장의 목소리에서 남해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후배로서 가지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애틋하게 묻어난다. 더불어 대장경 판각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시절 홀로 고군분투하며 느꼈을 정의연 선생의 애환에 송구한 마음이다. 고려대장경은 몽고와의 항쟁에서 불력으로 국난을 타개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심의 결정체이다.
이 거대한 발언의 시작인 판각지를 찾는 일이 단순히 불교방송, 불교계의 숙제만은 아니다. 잠깐 떠올려도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일현 스님 연구, 고려 후기 불교사, 최씨 무인정권, 그리고 대장경 연구에서 경전 유통교류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문 분야가 한자리에 모여 난상 토론을 한번 벌여볼 일이다. 그리하여 일현 스님을 삼국유사의 저자로 인식된 스토리텔러에서 증편 조동 오이를 펴낸 선승으로, 그리고 팔만대장경 간행의 주역으로서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이제 역사가 말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BBS 대구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숨길 수 없는 대장경의 비밀, 팔만대장경 조성의 주역 일현선사, 기획 김정학, 연출 박수경, 구성 박귀옥, 내레이션 이근찬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해 용문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